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우리 장 조금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올라야 진짜 기분 좋은 거겠죠. 완연한 봄, 4월이 되면 괜찮아질 거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높은 변동성이라는 큰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분이 꼭 필요합니다. 경제 시장에서 등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려운 경제 지식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바로 그분입니다.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혼조세 속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오늘도 공부 많이 해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스권을 횡보하는 폭풍 속의 국내 시장, 흐름을 읽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겠죠. 투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탄탄한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분입니다. 전업 투자자 주덕 유태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유튜버 전업투자자 주덕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태환입니다. 오늘도 한번 편안하게 여러분과 좋은 인사이트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세요. 한 분 더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선택의 중요성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종목 분석으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좋은 조언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실 분이고 준비도 많이 한 분입니다. 황주명 한국경제개발원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타이밍도 함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경주마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 있죠. 미국 통화정책 있죠. 포스트 코로나, 또 경기 침체, 대내외적인 변수가 워낙에 많은 우리 장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분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봄 되면 4월, 5월부터는 괜찮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습니다. 글쎄, 이거부터 물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4월 증시 어떻게 좀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전통적으로 그냥 통계를 살펴보면요, 4월은 증시가 좀 주춤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분기 때는 다양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신규 투자를 어떻게 해서 큰 성과를 내겠다, 이런 청사진들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은 1분기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은 증시가 움직여 주는데 정작 이제 2분기가 시작한 4월을 딱 봤더니 아니, 투자하겠다더니 니네 왜 돈 안 써? 그리고 니네 어떤 매출 달성하겠다는데 왜 1분기 실적은 요거밖에 안 돼? 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땐 2분기가 좀 주춤하고요. 다시 4분기 때 이제 고삐를 죄죠. 야, 이러다가 올해 목표치 못하겠다 해서 하반기에 좀 올라가는 게 특성이라서 약간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뭘 쉬어요? 쉬기는 몇 해 쉬었는데 또 쉬란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도 또 좀 쉴 것 같다? 좀 안타깝게도 원래 본인들이 계획했던 여러 투자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역시 대내외적인 리스크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가 많네요. 근데 엔데믹 기대감도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빠요? 아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로 조금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4월 달 통계를 일단 봤을 때도 일단 보통은 4월 달까지는 조금 괜찮다가 이제 넘어갈 때 4월 말이나 5월 달부터는 대부분 이제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그때 좀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또 그렇게 통계적으로만 보자면은 사실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또 오는 시장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는 또 안 그랬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앞서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증시가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과거 통계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그러면 반대로 또 4월 달에도 또 5월 달 넘어가면서 무조건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또 시장이 또 좋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엔데믹과 여러 가지 지표
물론 물가 지수에 대한 좀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엔데믹에 대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꾸 긍정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 그런 이제 긍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입니다. 예. 근데 보따리를 좀 아껴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원래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1, 2월 달에 많은 스토리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조금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월 달에 좀 기대해 보면서 스토리를 바라볼 섹터도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악재가 계속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 봉쇄. 이것도 크게 작용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이 좀 나와요. 사실 근데 이제 단기도 옛날 같았을 경우에는 뭐 10년물, 3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3개월물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급해졌다.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게 어떻게 네. 보면은 더 정석일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유가가 안정화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유가가 $50, $60 마진이 남습니다. 네. 근데 지금 2배 구간이 넘어가면서 이제 오히려 유가가 안정화되면 물가도 안정화되고 물가가 안정화되면 또 금리도 안정화되는 뭐 이런 로직들. 그러니까 뭐 안정화된다고 해서 정말 뭐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네. 최악의 상황을 좀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 안에서 분명히 이제 섹터별로는 두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중국도 다시 한번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수 자체는 나쁘게 나오곤 있지만 네.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엔데믹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중국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풀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항상 보면 이제 아시아의 주식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가 좀 풀려야 우리도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외 의존도 1등 국가는 역시 중국이고요. 많은 것들이 중국을 바탕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19를 컨트롤했던 방식이 뭔지를 우리가 꼭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본인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방역의 고삐가 풀리면 걷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시그널만 있어도 도시 전체를 봉쇄한다든가 이런 초강수를 뒀던 것인데 드디어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떤 선을 넘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백신인 시노팜 같은 경우는 중국 내부에서도 그 효용이나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작용도 미비한 상태에서 중국이 만약 뒤늦게 코로나19가 이제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한다면 올해 경기의 가장 큰 악영향의 주범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러다가 중국발이 아닐까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봉쇄를 하니까 우리도 지금 겪어보니까 오미크론 같은 거 겪어보니까 봉쇄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전에 금주에 살펴봐야 될 일정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죠. 뭘 네. 살펴봐야 되는지.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4월 4일, 3월 고용 동향, 미국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되고요. 다시 4월 5일 날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아마 바탕으로 4월 6일이 가장 중요한 전 시그널이라고 보는데요. FOMC 회의록이 바로 4월 6일 날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아마 4월 6일 날 방송할 때는 우리가 꼭 챙겨보셔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4월 7일 방송은 제가 경주마 방송 꼭 녹화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저렇게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경주마에서도 차근차근 그때 저런 일정들 놓치지 않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소비자 물가 이거는 가파른 상승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식용유라든가 곡물 가격이 오르고 나서 실제 그게 식자재 가격까지 인상하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최소 시간으로 걸리거든요. 그런데 벌써 작년 대비 식용유 가격은 2배 이상이 올랐고요. 밀가루 가격은 올 초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다시 30%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우리 식료품 가격까지 반영되는 데는 아직까지 시차가 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이 물가 지수를 이번 달부터 매달 꼭 챙겨서 살펴봐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유류세는 좀 더 낮추겠다는 거죠?
정말 이제 기름값까지 올라버리면 이제 마지노선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를 30% 인하해서 어떻게든 그 기름값 인상분은 좀 제어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6일에 있는 FOMC 의사록 공개 이 부분. 오늘도 보니까 0.5%포인트 더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저는 항상 주식은 선행지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6개월 있다의 물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6개월 있다의 어떤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영국 리스크가 만연할 때 오히려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6개월 후에 결과값이 예측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의 시장도 똑같은 관점일 것 같아요. 6개월 있다가 정말 중국이 다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된다면 오히려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절대값이라고 보는데 이제 0.25로 가느냐 0.5로 가느냐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느껴야 되는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샤플리냐 뭐 어쨌든 그래주얼리냐인데 절대값은 저는 2나 3을 넘지는 2.5는 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값이 도래해 있다라고 하면은 한 7번이 되든 6번이 되든 이제는 어느 정도 만연해가는 과정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치 정도로 나오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워낙 또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라서 아마 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6일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좀 더 이제 0.5% 포인트 인상을 하는 좀 빅스텝에 대한 좀 그런 힌트를 주냐 안 주냐 약간 요 포인트에서 시장은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빅스텝을 한다고 해도 잠깐 단기적으로 뭐 기술주들이 조금 놀라서 좀 나스닥 위주로 뭐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있는 돈들은 그때 오히려 그걸 기회로 좀 활용하는 자금들이 좀 대기하고 있을 것 같고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막 무조건 악재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에 대한 그 예상은 조금은 이제는 좀 변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엔 데일리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는 저희가 오늘 3개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가 이제 그거잖아요. 오늘부터죠. 자정까지 영업이 되고 10명 모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리오프닝 주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공주는 이미 날랐죠. 네, 많이 날아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되려면 항공 운항 대수가 이제 충분히 다시 게이트를 확보해서 열려져야 되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그 지금 컨디션이 상호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륙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의 게이트들을 다시 정비하는 게 다 화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기 편수가 과거만큼은 아직 못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행 기대감이라든가 뭐 인천공항 사진 봤더니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운항 대수 때문에 이 기대감이 찻잔 속 태풍이 될까 이제 걱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제주항공이나 뭐 대한항공이나 보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일단은 뭐 기대치가 워낙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여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터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사실 주식은 뭐 여러 가지 기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이론적인 부분도 있죠. 주변을 보면 되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지금 여행 가고 싶다가 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또 반영이 미리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항공주 지금 보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이 회복이 돼서 그거보다 높다 이래서 걱정들은 또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조금 이제 기법적인 측면에서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좀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좀 엔데믹에 오기 전에 이미 좀 올해 초나 작년 말쯤에 그때 좀 계속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지금 좀 이렇게 엔데믹에 대한 이슈나 이런 뉴스들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을 때 좀 매도에 대한 시점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물론 섹터별로 차별화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항공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엔터나 기타 뭐 최근에는 또 화장품주가 굉장히 또 강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엔데믹 관련해서 계속 섹터는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선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정도 가야 뭐 전에 뜨던 거에 50% 정도가 회복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대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 게 예전에는 어떤 수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떠한 여객에 대한 부분만 봤다면 지금은 워낙 이제 글로벌하게 어쨌든간 뭐 국가적으로 뭐 물건들이 오고 가는 어떤 여객을 넘어서서 이제 화물적인 부분들이 지금 두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법원외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객 운임만 보는 게 아니라 화물 운임까지 보시게 된다면 그게 또 상세할 만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항공주들이 그동안 이제 손님을 못 태우니까 본인들이 기체 기내를 개조해서 물건을 채워가지고 화물 운송에 더 많은 편수를 배치했었습니다. 물류로 간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계약했었을 때 규모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기 단위로 몇 개라고 해서 이제 톤이나 이렇게 큰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리오프닝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운행 대수가 정상화되는 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여행 관련해서는 항공주보다 옥석이 이번에 확실히 갈릴 것은 여행회사, 그러니까 관광회사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가에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미 과점화되어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 과점 시장이 큰 변화가 없는데 여행 문화가 이 코로나19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와 같이 단체 관광이라든가 이런 상품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는 상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여행사와 그렇지 못한 여행사의 희비가 완벽하게 갈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업종은 선택만 잘하시면 큰 성과 또는 잘못 선택하면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행주 또 하나 아까 엔터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엔터주도 요즘에 아주 관심들 많더라고요. 사실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아직 남아있는 이슈가 워낙 또 많은 만큼 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 사실 JYPG 엔터도 그렇고 YG, 하이브, SM 등등 대부분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올해 연초 대비 기본적으로 한 40%씩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몇몇 종목은 또 신고가를 가기도 하고 하이브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시총이 커서 그런지 한 20% 정도 상승해서 좀 머무르고 있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엔데믹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해외 공연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이 이슈가 계속 부각을 받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 엔데믹과 함께 성장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엔터주하고 메타버스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메타버스가 이제 활성화된 계기는 이제 N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NFT라는 게 결국 엔터에선 굿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NFT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어떤 경제 개념을 갖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이 스타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면 그 스타가 발행한 NFT를 사게 됩니다. 근데 그 NFT를 사게 되면 스타가 좋아하는 만큼 어떤 가치도 있겠지만 또 시장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그 엔터사 입장에서는 제2의 매출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메타버스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서 또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엔터사의 융합뿐만 아니라 요 NFT를 통해서 이제 뭐 게임과도 캐릭터 융합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 융합도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뭐 삼성전자와 함께 만들어진 엔터 NFT. 그러니까 광고 모델에 대한 수많은 롤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생 상품이 많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엔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견실한 엔터 회사가 없었다가 생겼던 전환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가 음원을 소비하는 방식이 불법 다운로드였어요. 소리 땡땡이라는데 저도 많이 어렸을 때 이용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디바이스나 이 네트워크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 대세가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하나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으로부터 명확하게 과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야말로 미디어 매체 시대 속에서 이 우리가 가진 스타들의 영상물 또는 어떤 사진 컷들 이런 것도 충분히 부가가치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만 그냥
그냥 복제돼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본 또는 진품 아니면 그 엔터사 또는 그 스타가 인증한 컷이라는 걸 바탕으로 NFT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팬덤이 있거나 팬심이 있었을 땐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이브를 비롯해서 많은 엔터 회사들은요, 이 NFT를 뭐와 결부시키려고 하냐 하면 그 스타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 일종의 커뮤니티로 NFT를 활용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NFT를 보유한 사람은 그 스타와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거나 같이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새로운 어떤 팬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을 때 기존에 있는 NFT를 구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 과정에서 투자의 매력도까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엔터사들의 어떤 큰 기획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팬이 수십만 명이고 이게 100만 명 이상 되고 막 이런 완전히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룬다면 이건 무시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자기들끼리 친숙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뭔가를 지불할 때 그 돈을 자기들만의 돈을 쓴단 말이에요. 이러면 또 코인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지금 최근에도 나온 뉴스에도 JYP도 이번에 두나무랑 조인트 벤처를 지금 설립을 하고 네. 다 지금 모든 엔터사들이 다 가상화폐 자산에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원활하게 NFT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플랫폼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을 보고 대부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엔 계속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좀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지금은 살짝 모호한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 살짝 애매모호한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명확하게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그런 확장성을 보면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네. 엔터주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NFT, 메타버스 거기다가 가상자산 코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실제로 요즘에 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들어서 저점 대비 한 20-30%가 다 올랐거든요. 그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진 않고 생각보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모든 대기업들도 그러고 대부분 다 NFT를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코인 시장도 거기서 한번 좀 더 앞서 발빠르게 지금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데일리 이슈 두 번째 가겠습니다. 테마주라는 게 있죠. 뭐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랩부터 얘기해 볼까요?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매년 뭐 사실 예측되는 일이죠. 네. 어떤 누군가가 정치적인 대망을 꿈꾸는 후보자가 되는 순간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합니다. 네. 역시 이번에 안랩도 그런 한 이번에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이번에 들썩들썩했다가 네. 결국 본인이 통합을 이루면서 다시 인수위원장 되면서까지 이제 뒷심까지 받았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또 다시 총리직을 고사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으면서 다시 급락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이 테마주를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네. 이게 분명 테마주임을 알고 계신데 왜 들어가셨습니까? 네, 네. 아니, 다 이게 실제와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주가가 뛴다는 건 그 사이에 나도 먹을 게 있지 않겠냐? 나도 알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아는데 아는데. 올라가는 포인트만 내가 잘 찾으면 돈을 그렇죠. 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들어간다라는 건 제 선입견이었고요. 다들 알고 나도 그 대세에 먹고 네. 나오겠다라는 거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요, 안랩이라는 게 안철수 위원장이 거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되면 백지 신탁을 해서 빠져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악재 아닌가요? 그게 옳을 일입니까? 사실은 악재죠. 네. 사실은 악재인데 주식은 인기를 먹고 산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어쨌든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랩에 안철수 씨가 국무총리가 되면 왠지 수혜를 받을 것 같잖아요. 네. 밀어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인기몰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기몰이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안랩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다른 안철수 테마주들은 크게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안랩이 간 건 기본적인 본질의 가치는 괜찮았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보안이란 이슈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연결이 한번 돼주고 네. 그다음에 또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 어떤 보안에 대해서 두각을 받고 있다는 이슈도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굉장히 핫한 이미지 메이킹이 좀 잘 됐다. 이미지 메이킹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외국이 확 들어왔잖아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안철수 테마가 만약에 부르면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네. 다른 주식들은 생각보다 모르고 안넷만 올라갔단 네. 말이죠. 살짝 개별주의 느낌으로 좀 올라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내막을 살펴보자면 사실 외국인 자본이 약간의 조금 작전 같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장에 와서. 네. 네. 근데 그걸 뭘 노리고 했느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저의 내피셜이지만 안랩은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에 대해서 숏 포지션에 대한 물량들이 좀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조금 역으로 반대죠. 숏 스퀴즈라고 하죠. 근데 그걸 노리는 물량들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그런 물량들을 좀 잡아먹는 일종의 좀 파생 상품에 대한 제로섬 게임에 대한 좀 배경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우 몰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은 외국 세력들은 털고 나갔나요? 지금 어떻게 네, 돼 있습니까? 실제로 JP5건 같은 경우에는 다 털고 나왔습니다. 그럼 벌고 나간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또 분명히 여기에도 물려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JP 모건까지도 우리가 테마주에 움직인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진짜 이제 저희랑 공부하셔서 제대로 실적과 수치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예. 그리고 레인이 먹고 가다니. 또 전쟁 테마주 있었어요. 요컨대 곡물주라든지 뭐 수산 관련주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속상한 게 뭐냐면 확 올랐는데요. 아니 그 안에 임원들하고 아니 이 사람들이 팔아버리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정말 이제 못된 사람은 네.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정말 주식을 끌어올려서 판 사람, 네. 이 사람 벌을 받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가 테마주를 엮일지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올라가네. 또 다음 날 일어나보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회사의 적정 가치를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너무 가치가 높으니까 이 자리에서 매도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관점이죠. 근데 개인 투자 입장은 둘 다 나쁩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제 항상 테마주라든지 전쟁 관련돼서도 정말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이 정말 받쳐주느냐, 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곡물이나 사료가 바로 실적으로 엄청나게 주가 상승만큼 컨센서스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만약에 지금 전쟁 테마주로 본다면 금속은 정말 금속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는 오히려 추격적으로 추격 매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오히려 이런 쪽의 추격 매수는 그렇게 크게 나쁜 결과를 갖고 있지 네. 않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예측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현대사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 주식은? 이것도 사실 거의 작전에 가까운 그런 그죠? 주가 흐름이 나왔죠. 아니 21세기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20세기에나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네, 세력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올려놓고. 네, 주가가 한 2만 원 좀 언저리 있었는데 단기간에 상한가를 한 8번인가요? 7번인가 8번인가 그렇죠? 하면서 고점이 한 15만 원 정도를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7배를 올렸다가 지금은 좀 많이 반납을 한 상태인데 사실 이슈라고 해봤자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없었어요. 네. 최대 주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 상승인데 거기에 따라서 솔직히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주가 상승이라서 이거는 조금 작전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이유 없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은 좀 철저하게 좀 잘 피하면은 좀 피하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에도 글쎄 이게 뭐 작전이다 이건 아니고 냄새가 난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팁을 좀 드린다면 네. 어차피 우리가 알면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상한가 연속으로 간다. 그럼 7, 8거래일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거래일, 9거래일부터 매도를 하셔야 돼요. 요번에도 7일인가 하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주일 반, 네. 그 정도까지 상한가 연속된다면 그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 이거 투자 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곧 이틀째 들어갔으면 아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면 솔직한 야 마음이실 내가 거예요. 저때 저걸 들어갔으면 이럴 텐데 근데-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유통 주식 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매수 물량이 안 나와서 사고 싶어도 사실 못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사고 싶었던 분들도 네. 거의 마지막에 네. 거의 7년상 가고 난 이후에나 거의 매수 기회를 줬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유통 주식수를 전부 다 매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를 올리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작전. 저런 건 진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죠. 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500만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6만 전자 탈출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6만. 오늘은 심지어 6만 8천 얼마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같이 들어가. 아유, 또 그걸 왜 얘기하고 그러세요? 악순환 한번 하고. 진짜 이게 그 진짜 성적이라든가 실적,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전망치는 제가 삼성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앞서서는 제가 실적 보라고 말씀을 해놓고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실적에 반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와서 정말 저도 힘이 많이 빠집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는 아까 이제 실적 말씀하셨잖아요. 뭐 주식은 실적을 봐라. 아니, 실적 봐도 이런데 이거 봐야 되는 겁니까? 관계적 역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를 빨리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갈 겁니다. 결국은 가는데 우리가 항상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총 이제 한 3가지 정도 문제라고 보는데 첫 번째 시장의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총이 400조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면 120조가 필요합니다. 시장에 100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결국은 상속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배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오겠다고 하지만 또 어느 상황에서는 또 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부분은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서 악재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삼성전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삼성입니다. 그래도 삼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시 갈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여태까지 뭐 블락디랑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6만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6만 5천 원 언저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나올 것 같고요. 6만 5천이요? 네, 그러니까 6만 5천 원, 7만 원. 6만 9천도 죽겠는데 6만 5천이요? 그러니까 최악의 하단을 만들어 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수성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 7만 원짜리는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이제 한 8만 원 부근까지 8만 원 조금 악성 매물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경주마를 보시면서 그때 해법을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만 원의 악성 매물이라는 게 8만 원 그쪽 언저리에서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매도층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 원까지만 올라오면 내가 앞으로 욕심 안 내고 그냥 던지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찾고 나가겠다. 예. 또 하나 이제 여기가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그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는 그 실적으로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뭔 놈의 서프라이즈가 이럽니까? 이게 오전에 살짝 8,000원까지 빠졌던 좀 이유 중에 하나도 아쉽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뉴스가 이제 엔비디아 수주를 TSMC에 많이 좀 뺏겼다. 그래서 좀 이번에 조금 삼성전자가 고배를 마셨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일단 역시나 투자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나 대외적인 환경,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수급적인 문제가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흐름이라서 비교적 조금 투자자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하실 만한 좀 상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의 핵심에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피의 다른 기업들 실적들도 좋게 나타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기업들 실적은 주목해 볼 만하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실적이라는 어떤 잣대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네. 코스피 지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워낙 우리 종합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주춤한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좀 주춤해서 그런 것이고 그 이하 중소형 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실적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사실 작년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량주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성적표 그것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실적이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는 섹터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전쟁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결국 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이가 빨리 됩니다. 결국은 어떤 원자재가 좀 올라가게 되면 네. 우리 벌써 지금 밥값 엄청 고민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식비가 한 6,000원이면 충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뭐 10,000원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제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LG 생활건강, 뭐 대한항, 뭐 기타 종목들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턴어라운드 할 종목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좀 2차 전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주춤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당장 성장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간 성장할 기업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건 좀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실적들도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금융 쪽, 은행 주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계속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금리 인상 이슈 기간 내에 계속 좋은 성적이 나왔었죠.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을 가지고 나는 이제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실적이 나오면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그만큼 좀 미리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컨센서스보다 좀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네. 또는 지금 나온 거는 어쨌든 반영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다음 실적은 어떻게 될 건지 또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어닝 시즌에 서프라이즈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서프라이즈가 없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샌다면서요. 미국은 보안이 철저해서 발표를 해야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는 주가에 반영이 되기 전에 이게 새니까 다 반영이 되고 발표하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IT 기술이 워낙 발전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원래 미국 같은 경우 뉴스가 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통합 시스템으로 뉴스가 나오고 요즘에는 AI까지 뉴스를 읽어주기 때문에 네. 예측이 미리 돼가지고 오히려 선 매매가 가능한 어떤 시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 강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래도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IT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우리 실적 이런데 너만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있을 것 저 IT 강국인 것도 분명 요인은 있겠지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더 큰 이슈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시자료하고 미국의 공시자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톤앤매너가 다른데요. 우리나라 공시자료는 우리 어떤 거 잘할 거고요, 우리 뭐가 좋고요. 약간 이 방송 용어는 아닌데 전단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 공시자료가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공시자료를 읽다 보면 겁이 나요. 이 회사. 이 회사 무슨 일 아는 거 아니야? 나쁜 걸 다 써놓습니다. 왜? 이게 나쁜 거를 안 써놨다가 주주들이 손해를 받으면 집단 소송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를 남에게 먼저 슬쩍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이슈들을 숨긴다든가 하면 이거는 커다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적이 발표된 뒤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시 자료라든지 실적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들을 또 사업 보고서, 분석 보고서도 많이 보면은 도움이 되지만 일단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재무제표 실적에 대한 것들은 그건 이제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또는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확률이 높겠다. 그 부분을 계속 이 모자이크 이론처럼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투자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무제표를 이미 나온 재무제표를 보고 내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한다기보다 앞으로 사업성과 경쟁력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체크를 하고 투자하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 오히려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그게 오히려 가장 높은 확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소문에 사가지고 저 발표에 판다. 네. 이게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3년 기대치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2배가 성장하냐. 그런 기업들이 정말 알짜배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2배, 영업이익 2배. 그러니까 한 3년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직접 발로 뛰어보고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능동적 매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많이 가봅니다. 가봐서 정말 회사의 카파가 늘어나고 직접적 경험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포켓몬빵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정말 주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에서 기계적 매매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진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그만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요. 이 주식을 얼마에 갖고 있느냐 계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트에 들어가게 되면 뭐 증자 가격이 얼마다. 채권 가격이 전환사채 바뀌어가지고 리피싱 제도도 올라가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자 채권이나 인수 단가를 분석해서 내 단가가 얼마지? 예를 들면 예전에 교환사채 가격 계산해서 카카오로 수익 보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식의 약간의 공시 공부만 하셔도 좀 좋습니다. 중소형주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요즘 장을 주도하는 게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같아서 중소형주를 우리가 제대로 괜찮은 걸 파악하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뭘 먼저 봐야 될까요? 네, 특히 이제 3월하고 9월에는 중소형주에서 하나의 테마가 꼭 생깁니다. 뭐냐면 거래소에서 소형주인지 중대형주인지를 조정하는 시점이 3월하고 9월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형주로 편입이 된다든가 중대형주로 편입이 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펀드라든가 특히 액티브 펀드에는 편입이 될 수 있는 호재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방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월과 9월에는 중소형주의 이런 어떤 뭐 종목 분류상의 어떤 편제가 달라지는 부분을 잘 따져보면 되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따져보냐? 아주 간단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살짝 봐도 이 종목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액티브 펀드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것들에 해당된다면 미리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으면 소소한 어떤 성과는 얻을 수가 있죠. 예. 중소형주 투자 시에 유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작전에 의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아무래도 시총이 적다 보니까 이제 적은 금액으로 이제 어떠한 뉴스를 특정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 급등락이 좀 나올 확률이 일정한 높아요. 세력이 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장중에 정말 뉴스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10% 20% 급등을 하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실 때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 실체가 어느 정도 있다면은 정말 좋은 엄청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섹터는 분명하지만 가짜 뉴스라던가 이렇게 좀 한탕 해먹는 그런 식의 주가 흐름 이런 것들만 좀 각별히 조심하시면은 좀 요즘같이 박스권 장세 대형주, 외국인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형주가 뭔가 주도하지 못하는 이런 장세에서만큼은 중소형주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든 투자 관점이든 좀 안 하면은 비교적 많이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쪽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하려면 좀 불안한 게 있어서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는 그거 해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게 손절은 몇 % 정도에서 하고 익절은 뭐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이런 전략을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피해야 할 걸 먼저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야 될 거. 피해야 할 종목. 저는 세 가지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이 15점이 되면 코스닥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실에 대해서 잘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1년간 거래 정지가 되니까 상량 폐지도 될 수 있으니까 7점 넘으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겁니다. 혹은 두 번째는 우리가 종목 중에서 작은 종목이어도요. 유보율이 많은 종목, 그러니까 자본이 500억 이상인 종목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한 대 맞아도 버틸 수 있으니 유보율 많은 종목 중에 작은 종목이 오히려 좀 매력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 잠식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자본금이랑 자본을 비교했는데 처음에 설립했던 자본금보다 자본이 줄어드는 상황 혹은 근처까지 가면 그 기업은 트레이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레이딩 기법을 활용하신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우량한 중소기업을 찾아놓으면 네. 그것과 함께 같이 성장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 그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스케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법이 오픈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작은 주식이 사실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량한 기업 중에 안간 종목 대신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현실적인 감각, 뉴스가 나올 걸 미리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메타버스와 엮일 수 있느냐, 2차 전지와 엮일 수 있느냐, 주도 산업과 엮일 수 있는 관련된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기업과 같이 하는 기업. 혹은 이슈가 나올 때 큼직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뉴스 검색도 가능합니다. 대기업과 같이 가는 기업이면 그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다트 보게 되면 대기업의 타법인 출자 현황 치게 되면 네. 대기업이 투자한 작은 기업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하우들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소형 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대기업의 벤더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형 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벤더사들 같은 경우는 벤더사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테마로 엮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자동차 등등 해서요. 자, 그런데 이 벤더사들의 입장이라는 건 그 어떻게 보면 모회사, 그러니까 대기업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정책이 발표가 되고 실제 생산을 그렇게 바꾸기 전에는 누가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감히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대기업의 어떤 전략 전술이 정해진 다음에서야 그다음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주 중에서 대기업의 벤더사로 이렇게 테마로 분류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당분간 돈이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 주가 자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테마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중소형 주가 주가도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순히 주가를 관리한다는 측면을 떠나서 본인들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기 위해서 새로 유행하는 단어들을 사업 계획 안에 많이 편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메타버스 기업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그러한 분야에서 아웃풋을 내느냐라고 봤었을 때 제 과거의 전례로 봤었을 때 10개 중에서 9개는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메타버스인지 인공지능인지 친환경인지 여기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는지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서 단순히 그 회사가 제시한 사업 계획이 그거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들어가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가 요즘 들썩들썩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대형주에 손댔다가 물린 개인들이 빨리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맞아요. 예. 사실 그 그러니까 기관들은 중소형주에 들어가질 않죠. 중소형주라는 건 철저히 개인들의 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가 굵직한 걸로 벌써 2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원금으로 되돌릴 길은 쉽게 안 보이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런 테마성 아니면 실적성 이런 걸로 중소형주는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 나도 지금이라도 저기 들어가서 빨리 찾고 다시는 증시 안 와야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성급해지는 거예요. 성급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회사, 그 테마가 잘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요. 중소형주 빨리 움직인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10배거라 그러나요? 10배 보고 들어가요. 중소형주는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다가 물리면 속수무책이라 제가 그래서 아까 손절가 확정 이렇게 딱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을 위주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좀 차트를 또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이제 수급적인 요인,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많이 중소형주들이 많이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반영이 되는 건 사실상 차트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나는 열심히 만약에 매매하고 싶다, 트레이딩이든
어쨌든 중기 모멘텀으로도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같이 회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같이 공부를 하셔야 좀 더 손절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뭔가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그 중소형주를 찾을 때도 메타나 2차 전지하고 함께 가는 걸 찾아라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요즘에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뛰어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토리 분석이라고 스토리를 잘 엮으면 그 스토리에 공감을 합니다. 주식은 단순히 이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도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라는 것이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넥스트리밍 지금의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인데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크게. 근데 유튜브 동영상 편집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세 상승을 타게 되면서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것이 공감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하나의 팁을 드리면 항상 주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눌림에서 공략을 하게 되는데 눌림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가 라인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하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저가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고 간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가 라인을 손절매 타이밍으로 본다. 네네. 그러려면 그래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네요. 네, 차트 기본적인 거는 공부해 놓으시면은 반드시 도움이 되고요. 굉장히 실제로 유명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차트를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차트 보시는 분도 더 정통하게 많이 보고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너무 이제 선입견보다는 좀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같은 때 요거 하나는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거 한 가지만 좀. 예, 워낙 두 분이 전문 투자자셔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차트 보셔야 되는 거 중소형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덕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루 매매 거래량 자체가 적었던 종목 하나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수들은 그 예쁜 차트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일 거래량 자체가 작은 종목들이 특히 노림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중소형주까지 경주마에서 알아봤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판단하시고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